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60페이지입니다. 건축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건축법은 암기사항이 좀 많은 편이죠. 그렇지만은 암기를 그대로 하시게 되면 문제풀이는 또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사항 많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주어진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 1번 내용을 보니까 건축법 적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건축법 적용 대상은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죠. 첫 번째가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적용 대상으로서 배우는 내용이 세 가지죠. 대지, 건축물, 건축설비라는 걸 배우고, 예외적으로 공작물도 일정한 경우에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까지 같이 섞어서 배우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부분인데요. 건축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수선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행위라고 하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출제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경우에 따라 이제 2문제 이상이 출제되기 때문에 전체 7문제 중에 2문제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럼 이제 적용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죠. 이 틀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자, 건축법 적용 대상물의 대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대지라고 칭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고 해서 땅덩어리 크기를 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폐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이라는 것 자체가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의 비율을 표현하기 때문에 땅덩어리 크기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주어진 건폐율에 따른 건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땅의 크기를 정하는 걸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고 그러고, 다만 건축법에서는 필요하다면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되는 경우라든지, 반대로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가 하나의 대지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범위를 정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공작물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제정한 시설물을 공작물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힘이 가해져 만들어진 모든 것을 말하게 되는 건데요. 그 중에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입니다. 땅에 붙어 있다는 이제 가정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구성의 형식을 보면은 기둥 위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거나 벽면체 위에 지붕이 설치된 형태를 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지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가 막혀 있지 않는 형태에서는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로 취급하게 되고, 전제가 좀 토지에 정착한이었죠. 그래서 땅에 붙어 있지는 않더라도 지하,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고가 높은 다리 위에 설치되는 것들을 말하죠. 이러한 것들도 건축법의 건축물로 같이 취급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시험에 이제 실제 묻고 싶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건 좀 이따가 상세하게 내용을 보여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건축 설비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언급이 된 적은 없어요. 건축 설비도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공작물도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구성된 틀에서, 자, 대지란 지적법상의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라고 해서 이걸 일필지 일대지 원칙이라고 칭하는 거죠. 땅덩어리 크기를 설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취급하는 경우가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취급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단순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 이제 2번째 있는 건데, 지적법상의 합병이 불가능한 상황들이죠. 지적법상의 합병이 불가능한 사유로 들고 있는 게 일단 3가지가 있죠.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다, 도면의 축적이 다르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지만은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적법상 합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건축법은 하나의 대지로 본다, 그 얘기야. 근데 조건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양쪽 땅 주인과 권리 관계가 같다면 하나의 대지가 된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시험에서 이제 묻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평이하게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지에 관한 개념 설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구분이 나타나게 되죠. 자, 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구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상대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대형 건축물을 좀 이따 보시게 되는데, 대형 건축물이 어떤 거죠? 층수로 표현했을 때 21층이 넘거나 그 크기가 10만 제곱미터가 넘게 되면 대형 건축이라고 그러죠.
고층 건축을 하지 않은 것은 층수가 30층 이상이라는 높이가 120m 이상인 상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50층 넘고 200m가 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층보다는 높고 50층보다 적을 때는 이제 준 초고층 건축물이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 관계가 있고,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이게 이제 고가 위의 공작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가 위의 공작물. 땅에 붙어 있지 않죠? 이건 이제 그 앞으로 지을 뭐 노량진 역사의 뭐 미리 조감도인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기둥이 서 있고 기둥 밑으로 이제 철길이 이렇게 깔려 있죠. 기둥 밑에, 기둥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 기둥 이쪽으로 이렇게 건축물이 설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걸 고가 위의 공작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 그 중에 이제 국보로 지정된 것을 말하게 되는데 경복궁 근정전의 모습이죠. 또 건축물의 모습은 맞죠? 다만 법 적용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문화재 보호법 적용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게 됐던 거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통행료를 지불하고 우리가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는 이것들 말할 텐데, 이런 것들 이 각각 하나하나는 건축물의 모양을 갖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다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예를 들어 고속국도법 적용받는다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것들은 건축법 적용 대상 맞습니다. 실은요. 자, 컨테이너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면지 철판으로 둘러쳐져 있고 위가 막혀 있죠. 건축물 구조 맞습니다. 이것도. 다만 이렇게 컨테이너가 토지에 정착된 고정화되어 있을 때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컨테이너가 건축 땅바닥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죠. 이 안에 뭐 물건을 넣어서 화물차에 실어서 외공당하는 배에 실려 보내겠다. 그런 식의 형태라면 그건 건축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두 번째 건축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까 공작물 말씀드렸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중에서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 위에 지붕, 벽면체 위에 지붕이 설치된 상태와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로 대문, 담장 등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시게 되면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바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다라고 개념 설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제 답 처리 포인트는 주로 여기서 나와요. 이 밑에 있는 것들.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들입니다. 건축물은 건축물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상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설치되는 각종 철도 관련 시설물들이에요. 여기서는 철도 관련 시설물의 종류를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묻는 의도가 선로, 부지 안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를 따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제외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건축물이에요. 공장이 대지에 설치한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간이 창고입니다. 얘도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년 7월 20일자로 이제 또 도입된 게 하나 더 있죠.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설치되는 수문 조작실. 이런 것들은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를 좀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가지고 공작물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건데요. 공작물은 특징을 2가지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작물 설치 과정에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받고 설치하는 건 없습니다. 축조 신고 대상이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작물의 종류 중에 좀 이따 볼 겁니다만 2m를 넘는 옹벽 담장이라고 되어 있어. 이 담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 뭐냐, 건축물에도 지붕, 기둥, 벽과 이에 딸린 시설로 또 담장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떤 담장은 건축물이고 어떤 놈은 공작물이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건축물에 딸린 형태로 지어지는 담장이면 건축물로 취급하지만, 건축물과 분리가 돼서 독자적 목적으로 설치된 게 있다면 그 뭐가 된다? 이것은 공작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작물은 2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는 게 좋죠. 신고 설치하는 과정에 신고로 설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과 분리돼서 설치된 개념이구나.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조 신고 등상 공작물의 종류가 이렇게 잔뜩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바가 실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부득이 법에 있다 보니까 암기라는 형태가 되긴 합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표현의 틀을 먼저 한번 설명드릴 게 있어요. 넘는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지. 이때 넘는이란 표현 자체는 초과적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7번에 한해서만 이하가 되어 있죠. 이것만 반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넘는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득이 암기를 하자면 보통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암기해 오시는 거죠. 옹이광사 굴육 탐육 고8 그 다음에 G30이고 주차장만 반대로 이제 이하가 되는 거죠. 주8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에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라고 해서 태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종류 자체를 이제 암기를 하고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설비라는 게 있어요. 건축물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등을 말하게 되는데 그 종류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 설비 자체도 지금 그 시험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설비라는 단어 자체도 나오지 않다 그 말이야. 종류를 물어볼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거 얘기만 합시다. 이 건축 설비도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는 마음대로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각각의 이제 설치 기준 등이 법정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설치 기준에 맞춰서 설치한다는 게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건축법 적용 대상물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교재상의 160페이지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1번지가 일단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죠. 건축행위, 대수능, 용도 변경행위 이렇게 되는데 용도 변경은 우리가 이제 그 건축물 건축이 다 끝나고 사용하는 과정을 이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설명을 바로 안 하고 이제 뒤쪽에서 따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가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건축법 적용 대상의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건축행위, 대수능, 용도 변경행위에서 권한자를 보세요. 건축행위 하는 과정에 이제 허가를 받게 돼 있죠.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겁니다. 셋 다 똑같아요. 이래도 똑같은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권한자가 누구냐? 기본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권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는 유령 취급하시라고 그랬어요.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건축행위 하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대형 건축물 허가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따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만은 대형 건축물 건축 허가 시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거 외에는 대형 건축물이라도 대수당이나 용도 변경할 때는 특광시장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적인 권한이 전부 다 구청장에게 있더라.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이 집을 짓게 되면 사용 승인을 받는 거죠. 동일하게 대수선도 사용 승인 받고 용도 변경에도 사용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100제곱미터가 넘어야 된다고 돼 있지만은 그래서 형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셋 다 똑같잖아요. 설치하는 과정에 뭐 고치는 과정에 등등 다 포함해서 용도 변경도 허가받거나 신고하게끔 되어 있고 공사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사용 승인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칭하여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다라고 말하는데 자, 그중에 첫 번째 건축행위라고 칭하는 겁니다. 구성은 일단 5가지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할 게 뭐가 있자면은 여러분 내용상을 보는 과정에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증개, 재축이 직접적으로 사용될 때는 상대적으로 신축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시라고 했던 거죠. 그런 것 하나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지금 5가지 구성에서 일단 신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비어있는 땅에서 건물이 지어지는 형태를 가지고 신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증개, 재축, 이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땅에서 이 개념 설정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서 신축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제 나대지를 말하는 거죠. 비어있는 땅. 비어있는 땅에 새로이 건물이 지어지는 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증축을 한번 봐보실랍니까? 건축 면적이 됐든 연면적이 됐든 층수가 됐든 높이가 됐든 간에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상태 그 종전 거보다 커지면은 높이가 됐든 너비가 됐든 커지면은 모두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구체적 형식을 한번 살펴보니까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또 다른 부속 건축물이 지어도 증축, 주된 거 있는데 부속 건축물 지어도 증축, 주된 거 있는데 주된 거 지어도 다 증축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또 지었다가 다 증축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커지게 되면은. 근데 아닌 게 하나 있네요. 위로 올라와서 부속 건축물이 있는 상태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건 증축이 되는 게 아니라 신축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부속 건축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속 건축물이란 주된 건축물과 분리가 돼서 설치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을 가지고 우리가 부속 건축물을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된 건축물이 있고 이제 부속 건축물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부속 건축물이 따로 이제 분리된 상태로 설치된 거예요. 주된 건축물과. 지금 이미 창고가 있다 쳐. 농가 창고라고 한번 내봅시다. 근데 그 땅에 이번에 새로이 떨어져서 주택을 지었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이 지어진 주택들을 창고의 증축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택의 신축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이거 하나만 좀 정확히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굳이 기억하지 마세요. 있는데 커졌다야 그냥 뭐가 있는데 커진 게 따지는 게 아니라 부속 건축물인 상태의 주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신축된다. 그거 하나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축과 재축입니다. 자, 일단은 사유는 다르죠. 개축은 철거예요. 철거 원인이. 그 다음에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된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 철거라는 것은 내 의사가 포함이 돼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분 철거와 전부 철거로 나눠져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멸실은 우리 법에가 일부 멸실은 법 규정이 없습니다. 가끔 이제 엉뚱한 자료들 보면은 일부 멸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입법자는 아닐 겁니다. 입법자가 아닌데 지가 왜 일부 멸실을 만들어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법에 없는 건 시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멸실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철거하고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간에 새로 짓는 과정에 종전보다 커지면 안 돼요. 종전보다 커지지 않게 됐을 때 개축이 되고 재축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반대 해석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봅시다. 일부 철거를 했는데 면적이 종전보다 커지는 경우라는 거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면 이걸 증축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왜 그럼 커지게 될 때 증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있는 상태에서 커지잖아요.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이 있는 상태 커지면 증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전부 철거나 전부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보다 커지게 되면 신축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나대지 가로 열고 철거 멸실된 대지 포함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철거 멸실된 새로 질러 커지는 건 신축이라고 하느냐? 전부 철거 전부 멸실이 되면 빈 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한순간이라도. 빈 땅에서 짓는데 커졌기 때문에 신축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축과 재축은 물론 원인이 분명히 서로 다른 건 있지만 최종적인 의도하는 바는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크기가 커지게 되면 개념 설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이전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주요 구조물을 해치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그러는 거지. 주로 이제 목조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데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 위치가 옮겨가는 걸 이전이라고 한다. 그렇게 됐던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이제 건축 행위다라고 해서 그 5가지 구성 관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은 일부 철거에서 개축이 되는 과정 속에 물론 커지지 않는다는 과정이지 그 일부에 해당되는 게 뭐냐? 우리가 건축물의 주요 구조 부정에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트립이다. 이 4군데 중에서 3곳 이상이 뜯겨 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일부 철거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개축으로 간다. 우리 좀 이따 배우는 이제 대수선과 구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던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건축행위다라고 칭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이제 보실랍니까? 이게 이제 대수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수선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뜯어 고친다 그런 의미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교재 거기 162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일단 대수선을 배우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건물의 가장 기본 골격을 이루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주요 구조물을 건들게 되면은 건축물의 안전성에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주요 구조물을 먼저 분류를 하게 되는데 주요 구조부 종류로 해서 일단 6가지를 들고 있죠.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의 주 계단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주요 구조부다라고 칭하게 되는 건데 이 시험 문제는요, 이 주요 구조부 종류 자체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는 그 형식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내력벽 말고 일반 벽이나 기둥 말고 사익기둥이나 바닥 중에서 최하층 바닥이나 보 중에 작은 보, 지붕틀 말고 차양, 주계단 말고 옥외 계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주요 구조부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밑에 있는 것들을 고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대수선과 무관한 형태가 되는 거죠. 대수선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주요 구조부를 뜯어 고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만인을 외우셨죠? 주 계단에서 내기하면 바보지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바지 보내 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외우든 간에 아무튼 주요 구조부의 종류는 있다 하더라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좀 이따가 여기 주요 구조부 대수선의 내용 중에서 외부 형태 변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표현이 나오는데 경관지구는 자연적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용도지구에서 뭐 평가하는 지구고 미관지구는 인공적 형상을 평가하는 지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관지구는 뜯어 고친다는 개념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뜯어 고친다는 개념은 미관지구에서 나오는 개념이구나.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이고 그래서 봅시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보다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하는 형태를 가지고 대수선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수선에 해당 종류가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잔뜩 나열되어 있네요. 이 각각 하나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수선에 해당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선의 종류를 살펴보니까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거나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경우 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거나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경우를 가지고 이 각각 하나하나를 대수선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증설 해체의 상태에서는 개수나 면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대수선이 되지만 수선과 변경의 경우는 일정 면적 이상, 일정 개수 이상이 넘어야 대수선의 종류에 분류가 해당된다. 그걸 좀 구별을 하셔야 돼.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기둥을 이렇게 고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둥 위에 얹혀진 걸 보라고 한다고. 그럼 기둥을 걷는데 볼은 전혀 손을 대지 않겠다? 볼을 하늘에 매달아 놓고 일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기둥을 고치면 보도 같이 건드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기둥하고 보가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했었을 때, 수선이 된다고 했었을 때, 이 두 개 다 세 개 나올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그때는 이제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2개까지는 말씀드렸어. 하나 고쳐도 대수선, 이렇게 2개 고쳐도 대수선. 그런데,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서 3곳 이상이 한꺼번에 고쳐질 때는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개축으로 가는 겁니다. 개축. 대수선이라는 것은요, 부분적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그보다 좀 더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많이 뜯기가 나가는 형식이 되면 그때는 뭐가 된다? 그때는 개축이 된다.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4가지 중에서 3군데 이상 나오면 개축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방화벽, 방화구에 대한 방화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인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때 이 방화벽은 내력벽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방화벽의 면적을 따지지 마세요. 면적과는 관계없이 대수선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맞아요. 그렇지만은 피난, 특별 피난계단은 주요 구조부는 아니지만은 그 자체도 대수선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관지구 외부 형태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경관지구 외부 형태는 여기 해당이 되질 않고 그 다음에 외부 형태의 담장은 포함이 되지만 색채는 적용되질 않습니다. 담장 변경하는 건 대수선이지만 색채 변경은 아니다. 그 말인 거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입니다. 주의할 것은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아파트 연립의 경계벽 뜯는 것은 대수선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연립 경계벽 뜯는 건 뭐라고 부른다? 불법행위라고 부르라고 그랬어. 불법행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외벽에 마감 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외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도 바로 그냥 대수선이다라고 하는 거지. 대수선은 이 종류 자체를 직접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정확히 구별해서 아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대수등이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은 다음에 우리가 배우신다고 말씀드렸고요. 건축법 적용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적용제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그 말인 건데 도시적과 비도시 간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이 의미는 뭐예요? 도시적 개발이 하는 곳이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하죠. 비도시적이 보전적이지만 그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집을 짓는 게 개발이라니까 건축물 건축이.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지원에서 개발할 때는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게 그 기본 형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번 외의적으로서 행정구역상 동이나 읍으로 된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500인 이상인 섬일 때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바나요. 그럼 여기 이제 전부 적용지역이 아닌 곳이 있겠네. 전부 적용지역이 아닌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전부 적용지역이 아닌 곳이. 행정구역상 면리가 안 보이네. 면리가. 그 다음 500인 미만인 섬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행정구역상 면리나 500인 미만인 섬 미국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럼 면리나 그 다음 500인 미만인 섬 건축법 적용 안 한다? 대한민국 땅에 왜 법률 적용 안 합니까? 해야지 당연히. 당연히 적용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지역에서는 이 6가지 규정이 어떤 면에서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화지 관한 건축물 규정이라든지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면리라든지 500 미만 섬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더라라고 한다는 거지. 이거 외에는 전부 다 건축법 적용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리 기존 건축물의 특례상 국토계획법 배운 바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그 당시 법령 규정에 맞춰 짓는 거죠. 그래서 집을 짓고 살던 과정에 법령이 개정이 될 수도 있어요. 강화되든 완화가 되든 간에.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서 우리가 이제 뜯어고칠 일이 생겼을 때 개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증축하는 과정에서는 내 의사가 개입이 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뀐 법령에 따라야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홍수나서 집이 설립한 거죠. 내가 홍수된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어질 당시 규정에 따라 지어졌고 법이 바뀌었을 때 바뀐 규정에 따라서 지어서 된다라고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것은 의사 개입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의사 개입의 여부를 가지고. 내 의사가 반영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들하면 당연히 법령이 바뀌었다면 법령에 따르겠단 말이 되지만 내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들은 법령에 관계 없이 규정 처음대로 해도 되고 바뀐 규정에 따라가도 된다.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 설정이 나오게 되는데 노학적 기능 향상 목적으로 대수정하나 일부 증축하는 형식을 가지고 대수선이다라고, 리모델링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건물이 지어지고 일정한 세월이 흘러서 건물이 낡아졌을 때 확대를 보시고 재건축하면은 자원 낭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남겨둘 건 남겨두고 고쳐 쓸 건 고쳐 쓰자. 그런 의미가 이제 리모델링의 의미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래서 리모델링 시흥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 같은 혜택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미리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게요. 재건축용으로 짓지 말고 리모델링 가능한 정도로 짓게 되면. 주로 이제 높이적 의미가 되는데 용적률 높이 제한 1조로 확보한 높이 제한 기준을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해 주겠다. 이렇게.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까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충분히 내용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가겠습니다.